업무 언한 라이브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인터뷰인은 언론광장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학천 선배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선배님한테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이제 방송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동아방송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공영방송인 EBS의 사장을 지내셨고 또 언론학자로서 방송학회장도 지내셨어요. 네. 요즘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언론 길들이기 한창인데 언론인 출신의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황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 장악, 결국 이건 이 권력이 성공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다만 집권할 수 있는 기간 중에서 얼마간을 끌고 갈 수 있는 횡포냐가 다를 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장난이다, 정권의 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하고 권력은 사실 긴장 관계가 아닌 시절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긴장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긴장 관계를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정권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다 아시는 바처럼 그때는 아주 종합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눌렀죠. 자보다 패고 돈 뺏고, 경제적으로 돈 뺏고, 그리고 이미 목을 자른 이제 선배들은 아예 저 골목과 집을 차단해서 쌀과 물을 사 먹지 못하도록 한 선까지 갔어요. 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도 끝까지도 살아남아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전두환 정권은 아시다시피 아예 방송사 문을 닫게 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못지않게 무대기로 언론인 목을 베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우스꽝스럽고 야만스러운 기록만으로 남아있다. 그 자손들에게 내놓기 힘든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기본적인 언론 철학을 무시하고 집권한 동안에 장악하는 장난을 했을 경우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것과 그것이 우리 자손 만대에 정말 기록으로 남고 언론에 대해서 투지를 넣어주고 국민들이 언론이라는 건, 방송이라는 건 권력하고 저렇게 싸우는 것이구나, 저런 결론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졌다면 그들은 잃은 게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과거 권위주의 정권 또 보수 정권 시절에 그 방송 장악되고 좀 양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 YTN 준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YTN 지분을 이제 매각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KBS2 나아가 MBC까지 뭐 민영화, 어떤 측면에서 사형화 이런 그 밑그림이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주 취약점 중에서 각 정권 세력은 두 가지를 늘 노립니다. 하나는 돈을 조작하면 이들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조작하기에 제일 편한 것은 사실은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쥐는데 동시에 그에게서 조정할 수 있는 돈의 문제를 동시에 쥐자. 이게 민영방송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방송이라는 게 결국 돈하고 권력의 지시 쪽만 쫓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부 공영방송을 없애고 전부 민영화시켜서 내가 딱 쥐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직은 그래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KBS나 YTN이나 이런 정도까지도 다 없애면 편하게 쥐어질 것이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제일 우매한 생각 중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방송이 그렇게 될까봐 전국이 특히 법원이 나서서 그걸 방지해주고 지금까지 잘 굴러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의 사례예요. 네. 독일의 사례는 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8번 내지 10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막았습니다. 정부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판결입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을 돈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판결이에요. 세 번째는 공영방송처럼 공익성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민영방송은 허가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섯 쪽은 공영방송도 다 채널이 돼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울 때를 예상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책을 했어요. 그 골격은 방송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국민하고 약속한 기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상품이 아닌 국민 삶에 필요한 뉴스, 정보, 교양, 비교 안목을 할 수 있는 교양 이러한 편성을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장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기본 공급이라고 해요. 그 기본 공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40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지켜줬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그 독일의 사례를 지금 말씀하셨고 독일 때 유학파시지 예.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 우리 지금 언론인들은 언론 지형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권 측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방송만 놓고 본다고 하면 아시는 대로 종편을 허가함으로써 이미 그 방송의 지형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공영방송 뭐 민영화 사용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YTN 지분이 유진그룹 말하자면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좀 문제적 기업에 그렇죠. 넘어갔지 않습니까? 만일에 유진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십니까? 나는 그래도 국민에게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던 방송이 이런 방식으로도 망하는구나. 반드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아무리 세게 누른들 방송은 이제 어차피 힘준 놈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린 그냥 거기서 내주는 이 콘텐츠나 그저 말없이 따라가는 거지 이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주판화를 튀겼든 당장 너희 YTN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나오리라고 봐요. 이게 뭐 비단 독일 이론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시청자가 외면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권력 감시는 말이죠. 언론의 본령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언론을 뭐 제4부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입법부도 무시하고 사법부도 홀대하고 이미 삼권 분립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언론 학자이시기도 한데 언론이 왜 권력 감시를 해야 하는지 언론 학자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권력 감시를 한다 하는 게 언론이죠. 그러나 국민들 하나하나가 무슨 힘으로 권력을 감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감시하도록 위탁받은 몇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언론보다 더 반듯한 위임 기구가 있습니다. 법원이에요. 그다음에 경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문화기구도 있지만 그 중에 언론도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기구들이 자기들이 위임받은 그런 권력의 감시와 응징과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이 아주 취약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약해지니까 내 생각에는 정부 권력도 법원, 검찰, 경찰도 그런 역할에 권력에 취약해졌는데 언론 정도야 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막연한 이 낙관론이 아니라 전 뭐 아시다시피 50년 전에 해직되지 않았습니까? 예. 50년 전에 해직돼서 지금까지 해직된 전 경과를 다 무슨 보상받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비슷한 소리를 내놓으면서 50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목소리가 권력이나 또는 현재 언론에 대해서 결코 쓰잘데없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자기들이 힘없이 만들어 놓고 무력하게 만들어 놨어도 그게 우리 같이 살아가면서 생전 죽을 때까지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언론은 그래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시 기능은 잠시 왜곡되고 약화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일단은 제 기능을 찾습니다. 네. 제 기능을 찾을 때 그걸 완강하게 찍어 누른 권력은 언젠가는 응징을 받죠.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네. 그런데 선배님 세대와 달리 지금 이 시대 이제 기자들이 아시는 대로 뭐 기레기란 멸칭으로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MZ 세대 그래서 좀 과거 세대하고 좀 다른 좀 장점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장악의 대상이 된 공영방송 내부의 종사자들이 좀 외부자로서 관찰할 땐 좀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논객은 저항의 실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이런 공영방송 내부자들한테 방송계 선배로서 어떤 조언이랄까 당부랄까 어떤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일 아픈 점이긴 하죠. 제일 아픈 점. 제가 60년대에 방송을 시작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상사들한테 불려가서 이렇게 응징을 당했습니다. 저 작품 누가 만든 거야?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 네. 그리고 70년대 넘어가면서 저 프로그램 누가 만든 거야? 이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상업론하고 문화론이 싸울 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 프로그램 할 때는 민주화 운동과 이제 폭력하고 싸우던 시기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지금은 장사 개념만 돌출해서 그 뒤에는 저 콘텐츠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일하던 60년대도 아주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래도 많았습니다. 내 위치가 어떻게 되든 위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얼마나 손해보든 내 주장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또 거기서 내리는 이제 눈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 딱 나뉘어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이 그걸 믿고 내 생각은 권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시민단체도 아니고 저 국회나 법원도 아니고 당사자예요. 네. 언론 당사자들인데
내가 이 정도 행포를 해도 그냥 눈 감고 따라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견해 이제 이 방송이 권력의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개들은 아주 그냥 밟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양쪽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양분되어 있는 그 수치를 줄여야 합니다. 네. 그래 본인들도 살아나고 국민들에게도 얘기할 명분이 서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우리 시대에는 그 사이 또 일정한 희생자가 나겠지. 네. 예. 해직도 뭐 그 발생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그 희생자 얘기인데 되도록 사장, 부사장 이 선에서 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예. 근데 그 지금까지는 전부 밑에다 미루고 다수에다 미루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는 자기 주장을 중도가 아니라 막 그냥 정의의 입장에서 너무 이해타산 수판 놓지 말고 좀 결합해서 공인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좀 다수가 같이 가는 방향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언론단체 예. 나아가서 시민사회가 이런 방송 내부의 그 종사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방송의 공용화를 막는 것, 지나친 상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가 기우는 거를 시민단체나 이제 언론단체들이 같이 적었는데 어떤 해는 1년에 500회를 했어요. 그 토론회나 네. 이제 저항 액션을 1년에 500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절반, 그 후는 3분의 1 정도는 언론 현업하고 같이 했어요. 언론 현업.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은 볼 수 없고 언론 현장은 우린 그렇게 되면 생계가 없어진다. 이러니까 그렇게 못했죠. 시민단체 말씀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이 한국도 독일의 헌법재판소처럼 6 내지 7번에 걸쳐서 전국 규모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 살리자 이런 연구들을 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내가 돈을 다 합쳐보니까 한 30억을 썼더라고. 공영방송발전위원회, 무슨 2000년 방송발전위원회. 근데 그 전국 규모의 위원회가 된 거는 목표는 전부 다른 데 있었어요. 민영방송 허가내주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방송 허가내주자. 위성방송 허가내주자. 이제 이거였었거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난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이 버틴 게 하나 있었어요. 방송 허가를 방송위원회에서 내주도록 하자. 케이블, 위성, 무슨 민영방송 내주는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내줄 때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라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송위원회로 내주자는 거 해야죠. 제일 마지막에 강원령 위원장이 저거 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네. 2000년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6번째 마지막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 결정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KBS는 국가의 기관 방송으로 한다. MBC는 공영으로 확정한다. EBS는 공사를 만들어준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을 한다. 그리고 종합 케이블과 중계 케이블을 합쳐서 합법화시켜준다. 그리고 방송사 허가를
방송위원회에서 내준다. 근데 그 방송위원회 후신이 방통위원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맡고 있는 방통위원회인데 지금 되레 그 방통위가 하는 일은 정권의 그 방송 장악을 그 앞장서서 지금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방송위원회를 제 위치에 놔주는 거에 우리가 20년을 시민단체가 20년을 정말 공을 들였다고요. 그걸 이제 네. 그 말하자면 공을 들였는데 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지금 일을 그렇죠. 하고 있군요. 우리 같은 전문가도 딱 그게 권위를 딱 쥐니까 그 이튿날로 관료화하더라고. 네. 방송위원회가. 예. 아니 지금 이동관 앞에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최시중 뭐 이런 때가 또 마찬가지인데 방송위원회 내부에서는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당사자들인데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 네. 이 방송위원회 일을 전부 시민단체에서 해줘요? 이게 우리 과제예요. 아까 독일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인데 예. 우리 헌재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시민단체 얘기도 시민단체도 시민단체만으로는 이제 이런 큰 이슈가 완전 해결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 그 시민단체 옆에 그런 위임을 같이 받은 헌법재판소, 법원, 최소한도 법원, 검찰 이런 것도 다 같이 조를 맞춰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까지도 이게 숫자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난 그런 데가 어디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독일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이렇게 하면 공영방송을 망치는 일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하면 전 국민이 그냥 쫓아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방송과 권력은 불화할 수밖에 없다. 아까 하신 말씀이 연장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윤 정권의 어리석은 짓은 곧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이 올라왔는데 선배님도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건 성공할 수 그렇죠. 없는 시도다 이런 난 말씀하셨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참 낙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 전 국민에게 어떻게 방송 소매상 구매인만 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방송 전문가이신데 권력의 통제도 문제지만 지금 공영방송의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는 하나는 뭐 SNS랄지 뭐 OTT랄지 이런 도전이 아주 거세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방송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방송이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미 우리 앞에 30년은 방송이 문화냐 산업이냐 이거 가지고 전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서 다투어 왔어요. 다투어 왔는데 가령 넷플릭스가 지금 방송계는 이론이 한 두세 개로 이제 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오징어 게임처럼 돈을 억수로 하루 아침에 돈을 억수로 버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 방송들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못 벌면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다 돈이 다 찢어발겨져서 이제 나눠가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공영방송도 민영방송 뭐 여기저기 합쳐가지고 경영을 확대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 시대 또는 그 다음 시대까지 내놔야 하는 독일이 말하는 이른바 기본 공급,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양,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 이런 부분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SNS가 제 아무리 각자의 그 소매상을 잘 차린다 해도 이건 그냥 살아남을 것이고
광고료가 한 시기에 조금 줄어든다라든가 시청자들이 좀 나눠진다든가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공영방송이라고 언제든지 전 국민의 눈길을 다 끌어모아서 끌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예. 그걸 이제 분리 징수함으로써 이제 그 재정적으로도 그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기능이 더 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수신료는 KBS의 프로그램을 봐주는 수수료다가 아니라는 걸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국민한테 홍보해야 돼요. 예. 그럼 한마디로 그게 어떤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수신료는. 그건 이 국민의 의식의 필요성, 네. 의식이 갈구하는 바, 그 의식의 필요성, 의식 성장의 필요성, 생활의 필요성 이런 거를 위한 아주 정당한 객출금인 것이다. 네. 인프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너희들 다 수신료 없애서 공영방송의 공익적인 프로그램 다 없애고 광고로만 운영되는 방송 상품만 가지고 너희 평생을 살 것이냐 이렇게 선택시켜야 돼.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수신료 가지고 정부가 장난하는 거는 이것도 이거 정권이 뭐 요한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주눅 들지 말고 네. 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계속 국민들한테 이게 없으면 어디 유튜브나 SNS나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는 당신들을 위한 정보는 안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한편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20년 전에 방송협회에서 이렇게 위기인데 어떠니 내가 그리고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쓴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돈이 조금 덜 벌리더라도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걸 계속 알리고 또 보는 사람의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그걸 알리고 그리고 방송하는 수밖에 없다.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저 어리석게 했냐 하면은 12% 이 수신율 12% 되는 거는 13% 되는 프로그램에 졌다 이랬다. 세상에 시청률과 시청률이 네. 예. 전 국민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네. 12%든 13%든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게 12% 본 게 어떻게 13% 본 게 진 거예요. 특히 공영방송은 그런 데서 그렇죠. 근데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빠져서 살았다고. 그런 게 공영방송의 그 취약점이에요. 그런 것도. 네. 선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말씀이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배님 우리 언시국의 회원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동아투이 소속의 해직 언론인이신데 그 시절의 비화 에피소드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해주시죠. 이제 아주 생각하면 작은 안목에서 이 50년에 이르는 비극이 시작됐어요. 신문에서는 김지하 시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인혁당 사람들 이미 두들겨 패서 다 폐인됐다. 그 기사를 내니까 정법에서 그 기사 절대로 내지 마라. 근데 계속 조그마해도 계속 냈어. 그럼 두 번째, 동아방송에서 정계야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직되기 조금 아주 직전 마지막 턱에서 4월 18일까지 왔어. 4월 18일. 내용이. 이제 김기팔이 썼는데 마지막 대사가 이런 거예요. 고대 학생들이 여기서 맞고 쓰러졌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 번 잡으면 그렇게 놓기 싫은 것인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이튿날 재방송을 할 거야. 근데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그 재방송서부터 못한다. 청와대 지시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국민들하고 같이 약속한 편성 약속인데
그래 우리가 저 주조에 테이프 가지고 올라가서 강제로 방송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아주 갈라서게 된 기점이에요, 방송에. 그리고 쫓겨나기 며칠 전에 내가 지학순 주교 아들, 그다음에 저기 무슨 김학민 어머니 이런 분 세 분 모셔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라. 그래 5분씩 해서 1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내보냈지. 그건 이 양반들이 이 아들들이 이제 편지도 못 쓰고 그냥 우는 거 반, 뭐 내용 반 이런 게 나갔어. 근데 전국이 울었대. 전국이 울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단이 벌었어요. 동아일보에 청와대 출입 나보다 선배인데 출입 기자가 내려오더니 박정희가 그걸 듣고 방송 이놈들이 더 나빠 이랬다는 거야. 네. 방송 이놈들이 더 나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제작은 중단되고 프로그램은 송신소에서 네. 음악 프로그램 나가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폭도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끌어내가는데 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좀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PD 한 사람이 뭐 이름을 댈 수 없지. 이 책상에 밑으로 이렇게 몽디들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 있던 고문하니까 잉크병을 이렇게 집어던졌어요. 잉크병을 집어던지니까 그 앞서서 들어오던 그 동아방송 간부가 이마에 맞았어. 그 피가 흘렀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정보부에서 경찰에서 잉크 던진 놈을 투위에서 빼지 않으면 그냥 오늘로 잡아넣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투위에 못 꼈어요. 네. 그리고 이 잉크병을 맞은 간부는 병원에 있는데 나하고 같이 옆방에 병원에 있는데 이제 내 방으로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제 잉크병 맞은 간부는 사람이 하나도 안 왔던 거예요. 그 부인이 아주 똘똘했던 모양이에요. 당신 세상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이 됐는데 네. 사람 하나도 안 오냐. 네. 우리는 오늘 이제부터 여기서 못 산다. 그날로 이민수속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그랬군요. 예. 네. 근데 거기 오기만 하면 운대 네. 양반이. 근데 난 이제 그 후에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자꾸 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당시에 같이 나온 훨씬 전에 해지기도 해서 놀렸지만 그 천관우 선생 얘기는 참 눈물겨워요. 그럼 다 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는 74년 후반기에 이제 독일에서 장기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이체벨레하고 BDR에서 열심히 그냥 그 정치 논설을 내보내 가지고 유명한 솔제니친이 그 쾰른 나 있던 쾰른으로 와요. 네. 그리고 쾰른으로 와서 오고 나는 이제 귀국을 해요. 네. 유학생들이 아니 당신은 저 회사 가다 빵짝이 나고 무슨 교수들이 잡혀가서 창문에서 정보에서 떨어져 죽이고 그런데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을 거요? 이러고 닥달들. 9월에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네. 9월 갔다 오고 지금 50년이에요. 50년인데 늘 생각해 오는 게 있어요. 그 솔제니친도 2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요. 20년 후는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놈의 무슨 장학이니 민주하니 그리고 50년 전에 해직된 이 멍해 같은 것들을 아직 못 벗고 있어요. 다른 선배님도 동아 트윗 하는 선배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다시 복직해서 하루 근무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냥 절규지. 예. 절규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언론 광장 공동 대표 맡고 계신 김학천 선배님 모시고 라이브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